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저 귤은 깐 귤인가 안 깐 귤인가? 깐. 깐 영화제 특집 방송. 안녕하세요. 창밖의 영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창밖의 깐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지난주에 네. 황금종려상을 받은 네. 기생충에 이어서 깐의 열기를 네. 이어가고자 특집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깐 영화제에 상을 받았던 영화 중에 네. 저희가 한 편씩 영화를 소개하는 특집으로 마련을 했고요. 네. 저희가 서로 못 본 영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각자 한 편씩 영화를 소개하는 좀 소소하고 좀 잔잔한 분위기로 네, 이번 시즌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네. 깐 가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아니요. 전 프랑스 여행했는데 깐은 안 가가지고 궁금했어요. 혹시 가보셨나 싶어서. 네, 바로 이 칸은 지명이고요. 프랑스 칸. 이 영화제는 1946년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시기는 매년 5월에 열립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바닷가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되게 여행하기도 좋다고 소문만 들었습니다. 네. 언젠가 가볼 MT 언젠가? 깐으로 가죠. 저 하나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해도 돼요? 네. 그 5년 벌써 5년 됐나? 4년 전에 파리 여행할 때 혼자서 파리 길거리 막 다니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 둘이 오더니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행객이냐? 그렇다.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서툰 영어로 계속 저한테 말을 걸더니 잠깐 자기를 따라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미쳤지. 그 사람들 따라서 오. 집에 들어갔어요. 한 명을 따라서? 그 둘을 따라서. 네. 남자 둘? 네. 어. 완전 중년의 아저씨 둘을 따라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들어갔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냥 여행의 그 흥분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았을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가 보니까 되게 어마어마한 사무실 겸 집 같은 데였거든요. 근데 저를 되게 진짜 호화스러운 소파에 앉히더니 자기가 사실 깐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깐에 살고 있고 깐이라는 도시를 홍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네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 며칠을 있냐 어디 또 여행할 거냐 깐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그 홍보 책자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저 와서 마침 며칠 안에 여기서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전화를 달라고 오면은 그래서 명함을 딱 줬죠. 되게 약간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깐에는 못 가게 됐는데 그런 재밌는 간접적인 굉장히 경험을 뭐 했습니다. 차 한 잔 안 주던가요? 과자 줬었던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그 둘의 관계는 뭐예요? 친구? 네, 친구.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저도 은성 감독님과 함께 낯선 사람의 집에 가서 커피를 얻어 먹은 적이 있죠. 그쵸? 부암동에서. 네, 맞아요. 진짜요? 그 제가 첫눈의 마법이라는 뮤직비디오 촬영을 네. 은성 감독님이 해주셨는데 그날 뭐 촬영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긴 했는데 좀 카메라 갖고 갖고 왔으니까 촬영하려고 했던 건 맞는데? 그날 공연 촬영하려고. 그랬던 것 저녁에 같아요. 공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날 길에서 노래 한 번 부르는데요. 손이 너무 시려워서 한 번밖에 못 부르는 상황인데 네. 그거 한 번 찍힌 게 이제 영화 뮤직비디오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 뮤직비디오 보시면 한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네. 그분이 그냥 제 옆에 앉아요. 그리고 제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제 음악 첫눈의 마법 들어보셨지만 춤출 노래가 아니잖아요. 우와. 근데 약간 춤을 이정은 덩실, 배우님 덩실. 생각이 나는데. 비슷해요. 오. 비슷해요. 덩실덩실 춤을 추시고 그러고서 이제 촬영을 마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근처 사신다 하면서 커피 마시러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희 너무 추워서 들어가서 믹스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영감 올 때 됐으니까 가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면서 먹었으면 가라고. 재밌다. 그때 화장실도 썼어요. 그랬구나. 네. 그거 했나요? 아니요. 아주 묘한 경험이긴 하다. 그렇게 타인의 집에 들어가서 네. 커피도 마시고 화장실도 쓰고. 그쵸. 그 집이 좀 되게 기억나요. 네, 저도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주택이었고. 주택이었고.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그 아주머니가 그래요. 부암동 주민으로 등장을 하시죠. 봐야겠다. 네. 스페셜 땡스 투. 네. 갑자기 낯선 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린 다 따라가 놓고 네. 남들은 가지 말라고. 칸에 대해서 혹시 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두 분은? 칸 영화제? 칸 영화제 이슈들에 대해서 네.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일단 세계 3대 영화제인데요. 네. 그 중에서 제일 보수적인 어떤 면에서는 영화제로 알려져 있죠. 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여자 배우들이 반드시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어야 되는 드레스 코드가 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반감을 갖고 있거나 그거에 반항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펼친 적도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있었죠. 이때 그 여성 영화인들 82명이 그렇게 한번 행렬을 했는데 여기에 그 82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요. 82년생들. 또 김지영이 매번 나오는 여성과 파리. 그러게. 파리에서 파리. 파리. 우리 왜 이래? 그래서 파리. 그래서 그랬구나. 파리라서. 죄송합니다. 네. 작년 2018년도에는 특히 또 페미니즘 이슈가 많았잖아요. 이게 영화계나 문화계에서도 많았고. 네. 이때 작년에 그 칸 영화제가 71회였는데요. 그 개최되는 동안에 초청받은 남자 감독의 수가 1688명이었대요. 근데 그에 반해 여성 감독은 82명만이 칸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고 이 82명은 여성 영화인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해요. 네. 좀 비교해 보면 남성 감독의 수의 20분의 1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네. 특히 다른 영화제, 썬댄스나 베를린 영화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경쟁 부분 성비가 46%, 40% 이렇게 육박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비교했을 때 더더욱 그러니까 원래 영화인이 적다라고 변명을 하기에는 칸 자체에서 초청하는 여성의 감독 수가 적긴 하다. 네. 그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적이라는 성격에 좀 더 부가적인 에피소드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영화는 영화로 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넷플릭스 제작 영화들은 이제 초대를 안 했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 지난주에 기생충에서 나왔던 봉준호 감독님의 전작 옥자 같은 경우에도 상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일도 있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왜 이번에는 기생충은 넷플릭스랑 안 하셨던 거지? 제작비를 넷플릭스에서 안 받아서. 근데 제작비는 기생충이 훨씬 조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옥자보다요? 네. 훨씬 그렇겠죠. 조금 들었고 근데 이게 100억 정도 들었나 봐요. 기생충이. 네. 맞나요? 150억? 150억. 100억대. 그런데 옥자 때가 더 컸으니까 나는 딱 요 정도가 좋다. 이 사이즈가.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150억 큰 돈이 있잖아요. 그럼요. 영화판 안에서는 그죠. 이제 다른 느낌인데 그러면서 제가 읽은 인터뷰 표현으로는 내 손에서 조물락조물락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금액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손이 되게 크시네. 150억 정도가 딱 내 사이즈지. 약간 이런 게 이제 큰 물에서 놀다 오셔서 그러면 칸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각자 준비해온 영화들이 있으시죠? 첫 번째 영화는 방금 한 얘기랑 연결이 되겠네요. 유일하게 여성 감독이 황금종려상을 받은 작품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영화죠? 네.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라는 작품입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는, 소개해드리는 영화인데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영화들 수상 목록을 이렇게 쭉 보다가 정말 좋은 영화들이 너무 많았고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영화들이 되게 다 난해하거나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요. 네. 다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되게 좋은 영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 창녕에서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1화에서 1화에서 네. 1화에서 얘기하셨구나. 네. 피아노를 언급하셨나요? 아니요. 제인 그 캠피언의 제인 캠피언의 다른 영화. 내 네. 책상에 천사. 맞아요. 아. 그 감독님이고요. 제인 캠피온 감독은 항상 그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영화들을 주로 많이 만들어 오셨고, 내 책상 위의 천사도 그렇고, 뭐 스위티라는 작품도 그렇고요. 그리고 피아노는 정말 제인 캠피온 감독의 가장 좀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93년도에 이제 제작된 영화고요. 여성 감독 최초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안겨주며 세계 영화계의 중심에 들어서게 한 작품입니다. 제가 말한 시리가 뭐라고 했길래 반응하는 거지? 시리가 뭐 말하고 싶었나 봐요. 아무튼 이 영화는 이거 그냥 어떻게 뭐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993년 제 46회 수상작입니다. 네. 근데 공동 수상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도 말이 좀 많았다고 해요. 태양별이랑 공동 수상했네요. 물론 좋은 영화지만 최초로 여성이 상을 받는 여성 감독이 상을 하필. 받는데 혼자 줄 수 없다. 뭔가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던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물론 태양별이도 너무 좋은 영화입니다. 네. 피아노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봤는데요. 어렸을 네. 때 봐서 줄거리를 들으면 더 기억에 날 것 같고 저는 안 못 봤. 보셨죠? 네. 근데 재밌어요. 영화 자체가 저는 좀 미루다가 본 편이었는데 좀 왠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좀 많이 후벼 팔 것 같은 외로운 정서가 많이 느껴졌거든요. 네. 포스터 보면은 네. 해변에 피아노 한 대가 딱 외롭게 놓여있는 포스터가 있는데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이야기 자체도 너무 저는 좀 흥미롭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인 캠피온 영화들이 대체적으로 재밌는 게 재능 있는 여성들이 등장을 해요. 그 내 책상 위의 천사 같은 경우에는 그 글쓰기에 재능이 있는 네. 작가가 등장을 하고요. 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피아노 연주를 삶의 어떤 자신의 삶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이제 주인공의 자신의 분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고요. 영화의 줄거리는요. 영화의 배경은 19세기 말 시대고요. 6살 이후로 말을 하지 못하는 20대 미혼모 에이다가 나오고요. 이 에이다에게는 9살 난 딸 플로라가 있어요. 근데 초반에 시작을 할 때 에이다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은 자신의 마음속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선천적인 게 아니라 6살 이후부터는 그냥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고 이 나레이션과 엔딩에서의 나레이션이 수미상관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육성으로. 말을 네. 안 하는 거죠. 네. 에이다가. 그리고 딸인 플로라는 피아노가 에이다의 어떤 그런 분신이라면 또한 그 플로라 또한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수화를 통해서 그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도와주는 매개의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에이다와 플로라는 굉장히 좀 친해요. 친구 같고 그런 모녀 사이이고 나이 차이도 뭐 20대 뭐 중반, 후반 이렇게 보이고 딸은 9살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녀가 이 뉴질랜드의 어느 한 해변 섬에 있는 곳에 얼굴도 모르는 남편을 만나러 짐을 싸갖고 이제 해변 안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짐에는 가장 좀 무겁고 성가신 피아노가 딱 있는데 이거는 에이다의 어떤 분신이고 자기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제 배를 타고 함께 왔죠. 근데 그 남편인 사람은 피아노가 가져가기 무겁다면서 해변에 내버려 두고 그냥 두 모녀만 데리고 와요.
이때부터의 이제 그 에이다는 이제 남편 이름은 스튜어트인데요. 스튜어트에게 굉장히 좀 실망감과 좀 마음을 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 마을에는 영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또 원주민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고 있는 커뮤니티예요. 영국인이지만 원주민의 어떤 생활을 좀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는 베인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인물이 이제 그 피아노와 그 에이다 모녀 두 사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가 해변에 이렇게 홀로 있는데 비도 내리고 막 이러는데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모녀는 이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그러는 와중에 베인스라는 그 남성이 그 피아노를 내가 가져도 되겠냐 스튜어트에게 말을 하면서 그 대신 내가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스튜어트 입장에서는 좀 성가시기만 한 피아노가 이제 일종의 자기 자산이 돼버려서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베인스한테 그럼 피아노 연주를 하려면 뭐 교습을 받으려면은 그런 거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겠네 라고 하면서 내 부인이 알려줄 거야 라고 또 거래를 해버려요. 아내의 동의를, 에이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근데 에이다는 이제 화가 나죠. 이 피아노를 남한테 그냥 줘버리고 자기가 또 거기서 뭐 강습까지 해야 된다라고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막 화를 많이 내지만 이때 스튜어트가 에이다에게 한 말이 이래요. 당신도 가족이 됐으니까 희생을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때 분위기가요. 이때 19세기의 어떤 그 시기가 굉장히 남성들의 그 위신이라던가 사회적인 어떤 가족을 구성하는 그 집단성이 더 사람들의 눈에서 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걸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는 뭔가 그 시대의 남성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상황이라서 부인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로 들이면서 가족을 구성하는 데 더 이제 급급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다는 그 베인스의 집에 가서 피아노를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사실 베인스는 에이다에게 육체적인 욕망을 느껴요. 그래서 피아노 교습을 해주는데 갑자기 목덜미에 키스를 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소스라치게 에이다가 놀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피아노 건반을 뭐 이렇게 하나씩 칠 때마다 몸의 일부를 보여주면은 내가 피아노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원래 이런 영화였나요? 네, 재밌죠? 나 봤는데 네. 보고 되게 싶네. 우아한 영화로 기억하는데 되게 관능적이네요. 진짜 관능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에이다가 건반이 너무 많다. 검은 건반만 하자.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건반도 그거를 아니고. 그러면은 수화로? 필담을 나눠요. 필담을. 네. 그 에이다가 항상 그 딸인 플로라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수화를 해주는데 둘만 있을 때는 그 종이에다 써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손짓, 발짓, 뭐 이런 눈빛 모든 걸로 이제 언어를 통하는데 그래서 베인스는 피아노 연주를 배우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연주를 하면서 팔을 걷어주세요. 뭐 목덜미를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대하는데 되게 강압적이지 않고요. 좀 뭐랄까 그러니까 베인스라는 인물이 에이다가 피아노와 뭔가 동일시되는 어떤 되게 상징적인 악기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궁금한데요. 잘생겼나요? 검색해볼까요? 네, 한번 보세요. 배우 이름이 뭐예요? 하비 케이트 이거 되게 많이 보셨던 분일 거예요. 완전 저분 멋있죠. 완전 멋있죠. 많이 보셨죠. 저를 지금 보여준 사진이 네. 너무 요즘 사진. 요즘 사진이죠. 어디 나오셨지? 많이 나오셨어요. 뉴스에 나오셨구나. 뉴스? 네. 나 뉴스 봤는데 네. 거기 나오셨구나. 네, 젊었을 때 모습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재밌네요. 네, 재밌죠? 네.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게 약간 관음적인 시선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인스가 피아노 치는 에이다의 모습을 약간 훔쳐보는 듯한 뒤에서 보는 거니까 그런 관음적인 시선들이 있고. 근데 그러면서 에이다도
묘한 감정을 좀 느껴요. 왜냐면 베인스랑 그 자신의 남편이랑 너무 그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인 그 피아노를 그냥 자산이나 뭐 그냥 자기 소유물, 자기로 대하는 반면에 베인스는 에이다가 가고 난 뒤에 나체의 몸으로 피아노를 이렇게 슬슬 막 만져요. 그러니까 차마 강압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피아노를 막 에이다가 막 어루만졌던 피아노를 만지면서 그녀를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어떤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막 쌓이기 시작해요. 결국에는 남편의 스튜어트가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죠. 분노하나요? 근데 재밌는 지점이 그 딸 플로라로 인해서 알게 돼요. 플로라가 그냥 막 엄마는 피아노 교습을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뭐라는 거지? 해서 그 집에 갔는데 두 사람이 마침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그 베인스가 자신의 이제 욕망은 점점 커져가고 이 욕망 이상의 그 에이다를 향한 저 사랑의 감정까지 느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이다는 결혼을 했고 자신이 더 마음을 표현하게 되면 이 그녀가 힘들어질 걸 아니까 여기서 그만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피아노는 그냥 당신 가지세요. 더 이상 그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이다가 오히려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인스를 만나러 간 날이거든요. 만나러 가서 뭐 했을까요? 뭐 할 일이 있으니까 갔겠죠. 네, 그냥 그래서 갔겠나요? 뭐. 가니까 이제 에이다가 이제 베인스를 때리기 시작하죠. 왜냐면 그런 부분인데 그 조제호랑이들에서 가 이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가냐고 갈 거면 뭐 그런 느낌으로 왜 왔냐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내 마음도 이렇다 이런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관계가 더 진전이 돼서 두 사람은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그 모습을 정확하게 남편이 이제 몰래 보게 돼요. 근데 또 몰래 보네요. 이때 들이닥쳐가지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냐면 그 시대의 남성은 이런 일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분류는 굉장히 죄인 거인 상황인데 이 죄를 내가 용서해주는 좀 뭐랄까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나의 위신을 좀 채우려고 하는 좀 그런 속물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인물인데 그래서 그때 말하지 않고 나중에 돼서 그녀를 그냥 가둬버려요. 못 나가게. 그리고 그거를 베인스한테 말하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근데 이제 에이다는 점점 감정이 커지고 하물며 막 피아노 건반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랑의 서약을 써서 베인스한테 막 보내려고 하고 그게 들통이 나고 뭐 그런 과정까지 다 겪게 되는데 뭐 끝까지 말해야 되나요? 어떡하지? 여기서 끝날 네. 뭐 이런 세 사람의 그러니까 에이다의 어떤 이 영화가 페미니즘적으로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에이다도 그 피아노를 치고 베인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주체적인 욕망에 좀 눈을 뜨게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영화의 거의 후반부에 가면은 피아노가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모든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에이다와 베인스가 그 마을을 떠나게 되는데 피아노를 베인스는 에이다의 일부고 그녀의 어떤 연주를 존중을 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는데 에이다는 이 피아노 바다에 버리자. 라고. 그 장면이 기억에 나요. 네, 하는데 그때 피아노를 바다에 빠뜨리는데 그 맞아. 밧줄에 걸려서 에이다의 발목이 묶여져서 같이 침수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그 살짝 망각의 상태를 지나다가 생의 의지를 느껴서 막 밧줄을 끌어가지고 헤엄쳐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말을 못해서 피아노로만 계속 소통을 했던 되게 그런 여성이 점점 그런 자신의 욕망에도 눈을 뜨고 자신이 좀 살아가려고 생의 의지를 느껴서 헤엄쳐서 나오는 것 자체 그 시대에 어떤 재능이 있거나 뭐 그 시대는 뭐랄까요
그 재능이 있는 여성 혹은 감정적으로 사랑의 열망을 느끼는 여성들을 좀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서 가두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하던 시기잖아요. 그런 지점들이 좀 영화 안에 많이 녹여져 있고 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영화는 이렇게 피아노 잘 들어봤고요. 편집 잘해야겠네요. 두 번째 영화는 예린님이 소개해 주세요. 저는 황금종려상은 아니고요. 네. 63회 칸 영화제에서 2010년이었죠. 각본상을 수상한 10년 네 우리나라 감독 이창동 감독님의 시 네, 가져왔습니다. 유명한 영화라서 두 분 다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 봤고요. 네. 이거 고른 이유는 어떤 이유로 고르셨어요? 저는 이창동 감독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감독의 작품 엄청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시가. 저도 제일 좋아하는. 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누가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감상평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창동 감독의 영화를 항상 보고 나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좀 많이 느낀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인간의 추악한 면, 삶을 보여주면서 약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원래 작가, 소설가시잖아요. 네. 제가 소설이나 시도 쓰셨나? 써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그 시나리오 서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영화 내에서 거짓을 배제하려고 하는 연기, 뭐 미술,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거짓 없이 되게 담담하게 진실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톤이 제가 좋아하는 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나이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시가 딱 취저인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할머니죠. 그죠. 그 손주를 혼자 키우는 할머니가 손주가 범죄에 그러니까 집단 성폭행 네. 사건에 말려들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 할머니는 순수함,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문학의 꿈이 있으세요. 그래서 강좌도 나가서 시도 써보고 하지만 그 시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해보세요. 뭐 뭘 생각해보세요. 그 복잡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또 시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싶어하고 네. 다른 할머니의 생활적으로는 이 손주의 문제를 가진 게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사죄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소름 끼치네. 저 이 영화를 소름 끼치네. 저 이 영화를 진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수준을 넘었다고 보는 영화인데 네. 정말 인간을 이런 식으로 다룬 영화가 있었나. 이창동 감독님의 모든 영화 중에 이 영화는 수준이 조금 더 다르다? 저는 네. 봤을 때 느꼈고 특히 배우님 끝장면에 뭐 이건 스포니까 저 맨 끝장면이 지금 생각만 해도 또 소름이 끼치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그리고 예술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너무 큰 질문들을 네. 너무 신기하게 그 영화에 담아냈어요. 네. 그리고 전 설득됐고요. 그게. 네. 그래서 저는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깊이가 네. 시에서 감독님이 진짜 많이 고민하시고 담아냈구나. 연기도 너무 좋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영화예요. 네.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이 시 강의를 듣는 장면에 진짜 시인분이 나오잖아요. 등장을 해서 김용택 씨. 네. 진짜 이 강의를 생생하게 들려주잖아요, 관객들한테. 여러분들 시 쓰기 위해선 봐야 돼요. 막 본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과 막 꺼내죠. 이 사과를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1000번, 10,000번?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사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의 사물들을 관찰하는 거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수업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내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에 네. 대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배우들 자유 연기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자유 연기로도 많이 쓰고 지정 대사로 이제 영화 오디션 볼 때마다 배우들한테 이건 꼭 외워서 와라 하면서 지정 대사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많이 와요.
예, 그래서 확실히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에서 쓰이는 대사들이 그 필력이 힘이 있으니까 맞아요. 같은 영화인데도 이걸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배우들 연기도 다 너무 좋잖아. 비전문 배우들도 많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설득이 돼서 배우들도 자유 연기로 택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 이거 시나리오 봤는데 음. 시나리오 자체로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너무 잘 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감독님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창동 감독님은 딜레마를 다루는 감독님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뭐 악인이다 선인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인간이 빠져드는 순간이 있잖아요. 네. 내가 믿었던 것들이나 그리고 굉장히 내가 믿었던 것들이 이제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순간 속에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인간?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우리는 피하고 싶은 상황을 영화적인 상황으로 항상 갖고 오세요. 네. 오아시스만 해도 뭐냐 너무 심하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을 그렇게 영화적인 이야기로 갖고 온다는 게 대단한 용기 같아요. 이 시도 그렇고 시도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거를 영화적으로 풀어낸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이제 버닝이 있었는데 버닝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버닝도 제가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얘기는 했었던 네. 것 같아요. 이창동 감독님의 영화답다는 느낌은 사실 안 들었지만 영화 자체로는 꽤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님의 그 영화 연대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했듯이 저는 이창동 감독님도 굉장히 이제 경력이 있고 나이가 드신 면에 비해서 감독님이죠. 네? 아니에요. 네. 굉장히 변화를 되게 시도하고 신세대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도전하는 모습이 저는 진짜 존경스럽거든요. 그래서 버닝도 약간 그런 시도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다음 작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창동 감독님 작업 방식이 네. 그 인터뷰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연출부들이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 보통의 그런 뭐 예를 들면 뭐 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다 하면 정말 시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한다던가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인터뷰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거를 참고해서 영화로 많이 녹여낸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그 시 수업 듣는 사람들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서 막 울고 그 수업 끝났을 때 시 써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미자 이 주인공 빼고. 미자만 써가죠. 네. 미자는 그래서 약간 그것도 너무 현실적이고요. 수업 시간에 말은 많이 하는데 맞아요. 과제 정작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것도 웃겼고 저는 그 마지막에 미자가 완성했던 아니에스의 노래라는 시가 너무 슬펐어요. 또 소름. 네. 너무 슬펐고 소름의 연속이야 계속. 예전에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제가 어제 다시 봤거든요. 아 진짜. 네, 다시 힘들어서 보니까 다시 볼 자신이. 네. 미자가 자살했나? 자살했죠. 란 생각도 들었어요. 전 자살. 아 그래요? 저는 예전에는 거기까지는 못 봤었어요. 못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저가 소름 끼치는 거는 자살했다는 게 아니라 그 미자의 목소리가 오버랩이 소녀의 목소리로 바뀌잖아요. 저는 거기서 미자가 죽음을 택했다고 봤고, 그러니까 누구도 시를 안 써오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삶을 진짜 직면할 수가 없는 거야. 네. 평생 동안. 근데 미자는 그걸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손주의 사건을 계기로 미자는 정말 삶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정말 시가 무엇일까? 네. 인생이 뭘까? 나는 뭘까? 이런 고민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에가 사죄잖아요, 일종의. 그죠. 저는 네. 그러니까 사죄를 되게 하고 싶어 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근데 손주도 이해가 안 가고 죽은 여자애도 이해가 안 가고 그 집 부모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거죠. 그런 미자가 마지막에 정말 시 한 편을 남기면서 그렇게 떠나는 게 모르겠어요. 너무 저는 처음 봤을 때 너무 좀 충격받았어요. 맞아. 그 소녀의 목소리로 오버랩 될 때. 저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치매로 돌아가셨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꽤 오랜 기간 치매로 고생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를 이제 지켜보면서 되게 궁금했어요. 그 어떤 기억을 마지막으로 갖고 계실까?
저는 미자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그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을 기억,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을 기억이 뭘까?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마침 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의 아름다움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정작 알게 된 건 굉장히 추악한 사건의 진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헤쳐나가는 부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이창동 감독님도 참 칸이 좋아하는, 밀양으로 또 여유전상 받았지만 네. 초청도 많이 되는 편 아닌가요? 그죠? 수가 많지 않은 건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거를 해볼게요. 저는 다르덴 형제의 많은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 칸이 가장 사랑한 감독은 다르덴인 것 같아요. 실제 상도 두 번? 황금 종려상을 2번이나 받았고 형제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되겠다. 그렇고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1999년 맞나? 아닌가? 몇 년이지? 1999년 맞네요. 52년 수상작인 로제타를 가져왔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이 다르덴 형제의 필모가 저도 하나하나가 좋다기보다 하나의 월드라고 하잖아요. 다르덴 네. 월드. 전 그 월드를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월드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영화는 두 분 다 못 보셨다고 해가지고 네. 줄거리는 진짜 심플해요. 이 로제타라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첫 장면은 내가 왜 잘려야 돼? 네가 일렀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에 이렇게 파마할 때 쓰는 비닐 캡 같은 걸 쓰고, 공장인가 봐요. 사람들한테 막 그 싸우는 장면 보신 적 있어요? 아니, 내일을 위한 시간이랑 겹치네. 되게 비슷해요. 네. 근데 내일을 위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항상 그 문제를 다루니까 네. 다르되는 노동 문제를 그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그보다 훨씬 어리고 거기선 주부로 나오지만 여기는 10대 후반? 20대? 그러면서 잘려요. 잘리고 나서 이제 로제타가 노동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일단 트레일러 박스에 살고요. 거기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고 엄마는 이제 그냥 술을 먹기 위해서 종종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제타가 그걸 너무 혐오하죠. 그런데 또 복지과에 가서 저 실직했어요 이러면은 너무 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냥 저희 가서 기초수급 받으세요 이래. 그럼 안 받아요. 그건 또. 그러니까 로제타가 원하는 건 노동이에요. 나는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제가 그게 조금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 로제타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노동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좋아하는 남자까지도 자기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자리를 뺐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로제타의 핵심은 정말 육탄전을 많이 벌이고 정말 많이 달려가고 한번 어디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이제 힘으로 다 제압을 하고, 남자랑도 육탄을 많이 하는데, 이제 핵심적인 그녀의 물품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집에 갈 때 항상 이상한 돌 밑에서 부츠로로 갈아 신어요. 고무 장화로. 네. 왜냐하면 그녀가 사는 곳은 진흙밖에 없거든요. 항상 이제 그녀는 가서 고무장화로 갈아 신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고무장화를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그냥 그 반복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는 로제타는 끝까지 한 번도 웃지 않고요. 한 번도 노래가 나오지 않고 한 번도 울지 않다 끝에 우네요. 근데 그런 캐릭터도 처음 봤고, 그런 영화 찍는 방식, 그러한 시선, 저한테 모든 게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르덴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모든 영화에서 다 좋아하는데, 소녀는 울지 않는다. 전 딱 이 문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 로제타는 울지만 그녀의 삶은 지속이 되고 그녀는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이제 이런 메시지. 말로 하면 재미없는 영화인데요. 직접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다르덴 좋아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르덴이 가장 좋아하는 감독 이창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서로 코드가 맞는 거지. 상부상조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칸 영화제 특집을 마쳤고요. 저희는 또 10편의 영화를 어느새 해버렸어요. 그럼 시즌 4가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시작됩니다. 쉬고 할까요? 뭐 쉬어도 별로 안 아쉬워하신 것 같아서 쉬고 할까요? 아 계신가요? 저희 일단은 하기로 했고요. 계속 네. 아유,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업로드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추천 영화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또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두 분 어떠셨나요? 이번 시즌 하시면서.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너무 빠르죠. 벌써? 어떠셨어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여름이님이나 은성 감독님이랑 개인적으로 더 친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좋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1시즌 마무리하면서는 조금 내가 영화를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지금은 저는 약간 좋은 친구들을 얻은 기분이 좀 들어가지고, 여름애님이랑 은성 감독님? 네. 그냥 단순히 같이 일하는 사람들로서도 좋아도 충분한 건데, 네. 좋은 친구들을 얻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뿌듯해요. 네. 계절이 지나갔고 네. 네. 두 분의 생일도 지나갔고 네. 뭔가 그런 시간들을 같이 공유했네요. 그러게요. 은성 감독 생일은 언제죠? 그래서 가을이에요. 가을도 함께. 1주년 때 또. 그러게요. 저는 이제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이제 회의감이 밀려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녹음을 하고 또 어제 이거 하려면 영화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휴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할 때는 이건 휴식이 아니라 이것도 일종의 일이죠. 느낌은. 네. 아 이거 스케줄이죠. 스케줄. 네. 근데 이제는 스케줄이 꽉 차니까 이 스케줄은 휴식이고 요거 아닌 건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쉬는데 나는 녹음하면서 쉬는구나 이러면서 왔어요. 감독님 소감도 들어볼까요? 저요? 창녕의 의미. 저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할수록. 저는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참 다양한 감독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쉬운 마음에서 지금 약간 무거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참 저희 그 소개할 때 영화 감독이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참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마음이 뭔가 쿵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영화 참 말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 거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뭔가 갑자기 푸념을 하네요. 아무튼 영화를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재밌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창녕 포에버. 자, 우리 다음 시즌에는 영화 말고 다른 것도 해봐요. 그러면 진짜 책이라던가 각자 숨구멍 하나씩 만듭시다. 뭐예요 그게? 춤을 왜 추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댄스? 지마 지마 저희의 사회심리 분석, 고급스럽게 사회심리 분석, 대중심리 분석. 너무 좋죠. 지마. 푸드 특집 해야죠. 네. 해야죠. 합시다. 오늘 금요일인가요? 네. 채팅해요 있다. 네. 컴퓨터 또 켜두시고.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상 감독님. PS. PS. 지금 노제타가 극장 상영 중입니다. 오 마이 갓, 진짜요? 네. 여름애님의 짧은 해설이 아쉬우신 분들은 극장으로 가셔서 영화를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강추해요.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네. 짧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네.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네. 마무리해주세요.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